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 임시정부 상해 시기 1919년 4월에서 1932년 5월. 1910년 8월,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이후 한국인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했다. 무단 통치의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을 원하던 우리 민족은 민족 자결주의 등장이라는 자극을 받자 곧 도쿄 28 독립선언과 3.1운동을 일으키며 역사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 이제 역사의 흐름은 왕이나 귀족으로부터 일반 국민, 시민으로 넘어왔다. 3.1운동은 이제까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독립운동의 기지가 된 상해로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갖고 모여들었다. 상해는 한반도에서 멀지 않았고 조개질하면 일제의 감시를 따돌릴 수 있었으며 바다를 통해 세계의 정보를 구하고 교류할 수도 있는 도시였다. 3.1운동 직후 만주 안동에서 바닷길로 4일 만에 포동항에 도착한 김구는 상해에 대해 그저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백범일지에 담담히 적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대한 서양식 건물들이 질비한 상해는 그 모습만으로 좌절과 희망을 동시에 던져주지 않았을까. 1931년 10월 임시정부는 난국을 타개할 방략으로 의열단의 독립운동 방식을 채택했고 김구를 중심으로 한인애국단을 결성했다. 한인애국단의 주요 목표는 일본 천황과 상해 주둔 일본군 사령부, 상해 일본군 비행장, 조선 총독부 등이었다. 한인애국단이 실행한 거사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이 이봉창 거사와 윤봉길 거사이다. 두 거사는 우리 임시정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12월 17일 일본으로 간 이봉창은 1932년 1월 8일 일황 이로히토가 요요기 연병장에서 신년 관병식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가는 길을 노렸다. 일황의 마차가 황궁의 사쿠라다몬을 앞에 이르렀을 때 폭탄을 던졌다. 그러나 히로히토가 탄 마차는 지나가 버렸고 뒤따르던 궁 내부 대신의 마차만 뒤집어졌다. 실패였다. 다만 신격화한 일본 천황을, 그것도 일본 도쿄에서 폭탄을 던졌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되었다. 이봉창 의거가 국내외에 알려지며 각계 동포가 임시정부에 격려와 함께 다시 지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다. 김구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영향을 끼칠 또 다른 거사를 윤봉길과 준비한다. 1932년 4월 29일 오전 11시 45분경 상해 홍구공원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다. 단상에 있던 기빈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고 피가 낭자했다. 윤봉길 의사가 던진 물통 모양의 폭탄이 정확하게 단상에 떨어진 것이다. 일본군이 준비한 관병식에는 이미 1만여 명의 군대가 도열하고 있었고 상당수의 헌병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행사장의 단상은 상해 주둔 일본군 사령관인 시라카와를 비롯해 주중공사 시게츠미, 상해 총영사 무라이 등이 있었다. 그토록 거창했던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투척 후 몸을 숨기지 않았던 윤봉길은 일본군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며 체포됐다.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는 독립운동이 앞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는데 디딤돌 역할을 했다. 임시정부 이동 시기 1932년 5월, 1940년 9월. 1932년 5월 상해에서 탈출한 임시정부는 일본의 감시와 공격을 피해 1940년 중경에 도착하기까지 8년 동안 중국 각지로 옮겨 다녔다.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 8년 동안 항주,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 등의 도시로 옮겨 다녔다. 이 시기를 이동시기 또는 장정시기라고 부른다.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던 시기에는 프랑스 조개지라는 나름의 방패가 있었다. 그러나 일단 상해를 탈출하고 나서는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했다. 이동 1 항주 시기 1932년 5월에서 1935년 11월. 1933년 봄 김구는 박찬익, 엄황섭, 안공근과 함께 장개석과 영수회담을 가졌다. 장소는 남경의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 이 자리에서 김구는 좌우를 불린 뒤 필담으로 장개석과 면담을 가졌다.
당시 중국은 만주를 침략한 일본이 본토까지 침략할 낌새를 보이자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에게 본격적인 지원을 하고자 했고 김구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면담이 끝난 뒤 장개석은 김구에게 매월 5,000원의 경상지원비와 임시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한국 청년들을 위한 근대적 군사교육과정 개설에도 합의했다. 바로 한인특별반이다. 한인특별반을 설치한 1차 목표는 일본 제국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 간부를 양성하는 것과 한국 및 남만주 지방의 일본군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다. 항주 임시정부 유적 가운데 옛 모습이 잘 남아있고 또 비교적 오래 머물렀던 곳이 호변촌 23호이다. 중국 항주 정부는 임시정부가 머물렀던 내력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건물을 보수 정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주구지 기념관으로 정식 개관했다. 이동 2 증강 시기 1935년 11월에서 1937년 11월 1935년 11월 임시정부는 항주를 떠나 진강으로 옮겼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남경에 있으니 더욱 교섭을 활발히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첫 시작을 상해에서 했던 임시정부의 종착점은 중경이었는데 상해에서부터 중경까지 가는 길은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다. 임시정부가 진강에 머물던 시기에 일본은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다. 중일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일본의 중국 침략의 독립운동 세력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실 중국과 일본의 전면전은 임시정부에게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일본군은 북경과 천진을 점령하고 항주만에 상륙하여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남경을 위협했다. 또 남경뿐만 아니라 진강에도 일본군의 폭격이 이어졌다. 전쟁 상황이 위태롭게 전개되자 장개석은 11월 20일 천도를 발표했다. 이후 국민당 정부는 한커울을 거쳐 중경을 임시수도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도 11월 말 호남성에 장사로 옮겨갈 것을 결정했다. 이때 김구는 목선 한 척을 빌려 임시정부 식구 100명을 태운 뒤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구를 거쳐 장사로 갔다. 임시정부는 다시 강위에 뜬 정부가 됐다. 이동 3. 장사 시기 1937년 11월에서 1938년 7월 임시정부는 장사에서 대략 8개월 정도 머물렀다. 같은 이동 시기이지만 약 3년 반을 머물렀던 항주나 약 2년을 머물렀던 진강 시기에 비하면 머무는 기간이 짧았다. 그만큼 중국 내 상황이 불안정했던 것이다. 장사로 이동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물가도 싸거니와 호남성 주석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홍콩을 통해 국외로 연결할 통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38년 7월 장강을 따라 서진하던 일본군의 진격이 더욱 빨라졌다. 임시정부가 머물던 장사에도 위기감이 감돌았다. 일본군의 폭격이 심해지자 임시정부는 마침내 광동 쪽으로 옮겨가기로 했다. 3당 간부들과 상의한 김구는 호남성의 장치석 주석을 찾아가 기차 한 칸을 구했다. 그리고 광동성의 오철성 주석에게 편지를 써 옮겨갈 것을 요청했다. 전쟁 중이지만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의 핵심 인물을 통해 배려를 받을 수 있었다. 이동 4 광주 시기 1938년 7월에서 1938년 10월 지금 광주는 이미 북경과 상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주변에 홍콩과 마카오를 비롯해 심천 등이 있어서 경제면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다. 2010년에는 아시안게임을 성대하게 개최하기로 했다. 임시정부가 광주에 머문 시기는 1938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략 석 달 정도이다. 사실 광주가 중국의 혁명가와 한국의 독립운동가에게 잊을 수 없는 공간이지만 임시정부는 이 광주에 정말 잠깐 머물렀다. 당시 임시정부 청사는 동산 100원이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며 그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장소를 찾아내는 것에 광주 지역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강정혜 선생의 공이 컸다. 동산 100원 답사는 조심스러웠다. 사진과 자료를 통해 찾아낸 그 건물에는 현재 중국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층마다 주인도 달라 이 공간을 기념관으로 꾸미는 계획을 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동산 100원은 중산대학에서 만든 연구소가 들어설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붉은 벽돌로 3층짜리 벽을 쌓고 흰색 화강암 기둥으로 입구를 만들어 세련된 느낌을 풍긴다. 1930년대에 지은 건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이다. 청사를 좋은 건물에 마련한 임시정부는 새로운 분위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전쟁 중이었지만 당시 임시정부의
광주 생활은 오래간만에 쾌적했을 것이다. 모두 광동성 주석 오성철의 배려 덕분이었다. 그렇지만 10월 초 일본군이 광동성에 착륙해 진격해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 소식에 임시정부 역시 빠르게 움직였다. 광주에서 유주까지 가려면 주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로를 이용해야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고된 이동으로 심신이 괴로울 즈음에 임시정부는 특별한 행사를 벌였다. 양력 11월 24일은 음력 10월 3일이 되는데 바로 개천절이었다. 피난 중이지만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술과 고기를 준비하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를 떠난 지 거의 40여일, 11월 30일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은 마침내 유주에 도착했다. 이동 후 유주 시기 1938년 10월에서 1939년 4월. 광주에서 일본의 공습을 피해 유주까지 왔지만 큰 보람은 없었다. 유주가 중국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광주 못지않게 일본군의 공습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계속되는 공습 속에 유주로 온 임시정부는 여러 면에서 안정을 이루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유주는 중경 또는 기강의 자리를 잡기 전 임시정부가 잠시 거쳐간 곳으로 봐야 한다. 임시정부가 유주에서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낙군사이다. 처음에는 버스터미널로 썼다가 1935년에 수리를 해서 호텔로 쓰면서 낙군사란 이름이 붙게 됐다. 2004년 유주시 정부와 우리 독립기념관은 낙군사를 유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일투쟁 활동 진열관으로 꾸몄다. 유후공원 후문으로 길 하나를 건너면 작은 학교가 하나 있다. 이름은 공원로 소학교인데 임시정부가 유주에 머물던 시절에는 용성중학이었다. 1939년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과 가족들이 3.1운동 20주년 기념식을 이 학교 강당인 예당에서 했다. 3.1절은 개천절과 함께 임시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었다.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이 유주에 머무는 동안 김구는 중경에 가 있었다. 김구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이 중경 가까운 곳에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짰다. 머무를 곳은 중경 오는 길에 본 기강으로 정했다. 이동 6 기강식이 1939년 4월에서 1940년 9월. 기강은 임시정부 답사를 하는 우리에게도 약간의 여유를 주는 곳이다. 기강도 이전 도시처럼 임시정부가 머물던 시기는 1년 남짓으로 짧았다. 머무른 시간의 길이는 짧지만 1919년 4월 처음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또는 그해 9월 연해주와 한성의 임시정부를 통합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20년째의 세월을 채운 시간이다. 20년의 세월은 전쟁 자체의 어려움에 시간의 무게를 더해 임시정부를 압박했다. 김구가 스승으로 모셨던 임시정부의 어른, 그나마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동영 주석의 집으로 향했다. 야트막한 2층 집은 작고 초라해 한나라의 주석을 지냈던 인사가 살던 집이라고 하기엔 민망했다. 덩그러니 남아있는 집 벽에 한국 임시정부 주석 이동영 국어 유지라는 빛바랜 표지판이 있는데 그나마도 몇 글자는 훼손되어 있었다.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는 것이 흔한 요즘 같은 시대에 자국도 아닌 타국의 유적을 보존해준 기강의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임시정부가 기강에 머물던 시기의 여러 사건, 그러니까 이동영의 죽음과 유언, 7당 통일회의, 또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해 을사늑약의 치욕을 극복하려 한 이야기를 이동영의 집 앞마당에서 나눌 수 있었다. 1940년 9월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옮겨갔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남경을 빠져나와 중경을 임시수도로 삼았으니 국민당 정부와 교섭을 하던 임시정부도 중경으로 가야 했다. 1938년 10월 중경에 도착한 김구는 임시정부의 이전을 놓고 국민당 정부와 본격적으로 교섭했다. 하지만 중경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 김구는 중경으로의 이전 문제를 국민당 정부와 협의했다. 임시정부 청사와 요인들은 중경 시내로 이전하고 요인의 가족들은 따로 중경 외곽인 토교에 거처를 마련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9월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가고 아이들 학교 문제가 해결된 다음 해 1월 대부분의 사람들도 기강을 떠났다. 이제 임시정부의 길고 힘들었던 이동 시기는 끝났다. 중경은 임시정부에게 어떤 공간이 될까? 임시정부 중경식이 1940년 9월에서 1945년 11월.
1937년 11월 남경을 빠져나온 국민당 정부는 1929년에 직할시가 된 바 있는 준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대일항전을 결정했다. 일본군의 공습과 갑작스럽게 늘어난 사람들로 어수선했지만 명실상부한 중국의 중심으로 뜬 것이다. 그리고 1940년 9월 임시정부가 준경 양류가에 청사를 마련하고 요인들이 옮겨와서 업무를 보기 시작하며 임시정부의 준경 시기가 시작됐다. 만약 사람들이 준경 임시정부의 업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일 먼저 한국 광복군 창설을 이야기하겠다. 준경에서 창설된 한국 광복군은 끝까지 국내로 돌아가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 광복군의 활동은 임시정부가 연합국에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했다. 이제 준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가보자.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 전에 찍은 것으로 유명한 계단이 있는 그곳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계단에서 사진을 찍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토록 유명한 촬영 장소가 또 있을까 싶다. 원래 이곳은 중국인 백범용 소유의 호텔로 당시 이름은 칠성란이었다. 한때 호텔이었던 이곳의 건물은 모두 5동이며 총 건축 면적은 1019.36제곱미터에 이른다고 한다. 면적이며 위치로 볼 때 김구가 말한 1년에 40만 원이라는 비싼 임대료가 이상하지 않은 곳이다. 지금 주변의 재건축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건물이 남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준경 임시정부 청사는 중국 내 청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임시정부는 이 연화지 청사를 1945년 1월부터 광복을 맞이해 고국으로 귀국하는 11월까지 썼다. 간혹 일본의 패망에 따라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일본을 항복시킨 미국을 한국 독립의 은인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계 정세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임시정부가 카이로 회담 소식을 들은 것은 1937년 7월이다. 임시정부는 곧장 오철성을 통해 장개석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장개석의 승낙에 따라 전격적으로 한중 수뇌부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구와 조소왕은 영국과 미국이 한국의 장래 지위에 대해 국제 공동관리 방식 채용을 주장하는데 중국은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 독립을 주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개석은 임시정부와 약속을 지켰다. 1943년 11월 23일 열린 회의에서 영국과 미국에게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고 즉각 발표하자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가장 이른 시기였지만 미국 손을 거치며 적당한 시기, 적당한 방법이 되어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이 발표됐다. 카이로 선언은 독립운동사, 더 나아가 한국 현대사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공식 확인해준 첫 번째 선언인 동시에 식민지 지배를 받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독립을 확인받은 선언이기 때문이다. 카이로 회담을 두고 펼친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은 큰 성과를 거뒀다고 인정해도 될 것이다. 마침내 11월 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준경 연화지 청사 계단에 모였다. 뒤편에 대형 태극기를 교차시켰다. 기나긴 임시정부를 마감하는 상징적 자리.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광복을 맞이한 벅참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감 등이 교차하는 가운데 사진을 찍었으리라. 임시정부는 일본과도 싸웠고 세계 열강의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리며 독립을 위해 싸웠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과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협조와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30년 만에 임시를 뗀 것이다. 단독 정부 수립이 확정되고 남북 분단이 확정되자 민족의 논리보다 이념의 논리가 시대를 압도했다. 이러한 나라는 적어도 임시정부가 꿈꾸던 나라가 아니었다. 그리고 비극이 찾아왔다. 1949년 6월 26일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라 할 경교장에서 현역 군인 안두에게 김구가 암살당하고 말았다. 1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꿈꾸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꿈을 정확하지는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정도는 됐다. 앞으로 100년 우리의 길을 따라 답사할 훗날 사람들 역시 이 길이 영광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일이다.